자, 오늘 원래 제목은 이제 경제학 인문의 경계를 넘나들다라는 제가 한 2년 전에 쓴 책 제목입니다. 그 내용은. 그리고 이제 이 부제로 붙인 것이 퇴근길 인문학 플러스 경제학. 그리고 세상의 이면을 보는 힘. 겉으로 보이는 거와 달리 겉으로 보이는 거, 그다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만 만약에 세상이 이루어졌다면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됐을 텐데 왜 세상은 이렇게 늘 고단할까? 왜 우리 삶은 항상 즐겁지 못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관찰하고 또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볼 수 있는가? 이런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고 또 사람들의 행동에서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경제학입니다. 인문학과 경제학은 뭐 인문학도 어렵고 경제학도 어렵고 사실 어렵습니다. 저는 대학에서는 인문대학을 나오고 그 경제신문에서 20여 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역시 둘 다 아직도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걸 쭉 돌이켜 보면은 통하는 게 있다는 것을 발견을 여러 번 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거 아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먼저 원래 인문학도 딱딱하고 경제학도 딱딱할 때 항상 시작을 할 때는 이제 이 퀴즈로 시작을 하면 반응들이 좋으시더라고요. 자, 이 문제들은 오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5초 내에. 오늘 야구 열리니까 야구 배트와 공의 합계가 11,000원이다. 배트는 공보다 10,000원이 더 비싸다. 그러면 공은 얼마일까? 자, 500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1,000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그럼 1,000원이라면은 배트가 10,000원이 더 비싸죠? 그럼 얼마가 되죠? 배트는 11,000원이 돼야 되죠. 합치면은 12,000원이 되죠. 답은 500원입니다. 우리가 첫눈에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나 귀나 이렇게 딱 첫눈에 보는 거, 처음에 딱 들은 것이 진실일 것 같은데 조금 생각해 보면 아닌 경우들이 나와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되셨나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앞에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아니고 넌센스 퀴즈도 아니고 이상한 걸 많이 냈느냐? 그 경제학이나 인문학이나 그 공통된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고 사람이란 분모가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하는 다른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경제학이나 인문학이나 그렇게 우리 생활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왼쪽 게 뭔지 오른쪽 게 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수만 년 전에 쓰던 돌도끼, 지금 쓰는 컴퓨터 마우스. 엄청나게 진보를 했죠. 인간의 도구가 엄청나게 진보를 했지만은 저 모양새나 크기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왜냐? 사람의 손이 그렇다고 해서 뭐 수만 년 동안 기술이 진보했다고 해서 사람의 손이 커진 것도 아니고 손가락이 더 길어진 것도 아니고 그대로입니다. 그 인간의 진화가 이렇게 뭐 수만 년 동안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훨씬 더 긴 기간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또 인간의 생각,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건축물. 왼쪽 거는 뭔지 아세요? 로마에 가면 있습니다. 이태리 로마. 판테온입니다. 판테온. 우리말로 만신전이라고 하는 판테온입니다. 저 건물은 돔 지붕에 기둥들이 쫙 있고 저 안에 들어가면은 안에는 기둥이 없습니다. 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아주 넓은 우리 뭐 요즘 보면 이제 돔구장 같은 식의 아주 넓은 공간이 있는데 한 번에 수백 명이 들어갑니다. 저 당시 기술로 저렇게 만들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2000년도 넘는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건축 양식이 지금도 어떤 권위의 상징이고 위험의 상징이고 뭐 이런 걸로 지금도 이제 아직도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거 보면 인류의 지혜가 뭐 얼마 발전한 것 같지도 않아요. 여전히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왜 그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구의 시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칼 야스퍼스라는 실존 철학자가 추구의 시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인류의 생각이 깨어난 시기. 그것이 기원전 900년부터 기원전 200년까지 약 700년 동안 인류의 생각이 깨어났다는 겁니다. 생각이 깨어난 것이 그 전에 어떤 그 약간의 부족 사회 정도 수준에서 이제는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인류가 그 인간이 모여서 어느 집단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는 수준이 되니까 이제는 그냥 단순히 무슨 찍어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종교와 철학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종교와 철학이 대부분이 전부 다 이 BC 900년에서 BC 200년 사이에 탄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생각이 철학과 종교, 그 다음에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는 기하학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저때 나왔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중학교 때 배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미 2500년 전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원주율까지 다 계산을 했어요. 그보다 더 오래전에 이집트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인류의 그 생각이라는 것이 당시에 무슨 기중기가 있어요, 크레인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 만드는 거는 기계는 없어도 만들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현대인들은 기계로 대체했을 뿐이지 그 인류의 아이디어 자체, 그 기초가 되는 생각 자체는 별로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생각은 이렇게 다 나왔다는 거.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인문학을 공부하면은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야, 인간이 정말 생각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런 것들이 형성됐고 지금 오는구나. 그래서 왜 경제학과 인문학이 서로 통한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냐면 경제학의 출발이 바로 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생기기 전부터 인간은 이미 시장도 있었고 거래도 했고 무역도 했고 다 했다는 얘기죠. 그거를 경제학이라는 걸로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이라는 학문 체계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경제학 용어로 설명했을 뿐이지 이전에 다 있었죠. 자, 애덤 스미스는 평생 2권의 책을 썼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근데 스스로는 경제학자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스스로는 도덕 철학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스승이 데이비드 흉입니다. 흉. 역시 도덕 철학자였던 흉이고. 자, 국부론을 쓴 게 1776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고 인간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아무튼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서 팔거나 한다 이거죠.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거는 푸주간 주인이나 빵집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 덕에 우리가 빵과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은 경제학은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고 오로지 이기적인 것만 추구한다고 착각하기 딱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착각하는 경제학자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경제학자 중에도. 제대로 경제학 공부 안 한 사람들입니다. 국부론보다 17년 전에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도덕 철학자라고 생각을 했고 스스로 생각한 것 못지않게 대학에서 도덕 철학을 가르쳤어요.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의 요지는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공평한 관찰자가 있다. 이 관찰자는 나도 관찰하고 타인도 관찰한다. 나를 관찰하는 건 내가 타인에게 사기로 또는 의도적으로 피해를 끼치고 내가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을 때는 내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거꾸로 타인이 나에게 그랬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이 공평한 관찰자는 이걸 못 참는다는 거죠. 분노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란 게 있다는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이란 것은 그 뿌리 자체가 철학에서 출발했다는 거. 그래서 경제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경제 사상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한 경제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 이 경제 사상과 경제사를 알면은 경제학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이제 앞에서는 이제 왜 경제학과 인문학이 통하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다면은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그런지 좀 간단히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맨큐가 이렇게 경제학을 이제 대중화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10대 경제 원리 맨큐의 경제학을 다 읽어보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저걸 하나하나 이해하기까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실제
일상에서 보이는 현상들하고 엮어서 좀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원리가 어떤 것들인지, 이것이 뭐 인문학적인 어떤 이 경험이나 지식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좀 바꿔봤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채찍보다 당근에 더 잘 반응한다. 그 모든 선택엔 대가가 따른다가 맨큐 경제원리 1번입니다. 하지만은 그 대가는 여러 가지 보상이 될 수도 있지만은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 사람들이 움직여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데 최선은 인센티브를 주는 거다. 그래서 경제학은 인센티브에 관한 학문이다라고 주장한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취재 현장에서 본 거, 그다음에 이 경제학 언론에서 본 거, 뭐 경제학 공부하면서 본 거 결론은 사람은 채찍보다 당근에 훨씬 더 잘 반응한다는 거를 여러모로 확인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 주부가 재활용 분리수거의 달인이에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달인. 이렇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쓰레기 종량제죠.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게 1995년입니다. 20년 전에 시행됐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쓰레기 요금을 냈죠? 기억하세요 혹시? 재산세에 비례해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일수록 쓰레기 요금이 높고, 작고 싼 집에 사는 사람일수록 쓰레기 요금이 적습니다. 그 요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동네에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 재산세가 1억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똑같은 재산세를 내면은 강남에 살든 안산에 살든 저기 수유리에 살든 간에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주부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쓰레기를 줄일 마음이 들까요? 어차피 내는 건 똑같은데 그냥 있는 대로 다 버리죠. 뭐 그냥 버리면 다 치워갔으니까. 쓰레기 봉투란 게 없고 그냥 비닐봉지, 시커먼 봉지에 놓으면 치워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난지도 아시죠? 난지도가 지금은 난지 하늘공원이지만 옛날에 뭔지 아시죠? 쓰레기 산이었습니다. 쓰레기 산. 김포 매립지, 수도권 매립지, 김포. 그것 때문에 맨날 뭐 마찰 있잖아요. 김포시하고 다른 지자체들하고. 쓰레기 이러다간 삼천리 방방곡곡이 쓰레기 동산이 됐겠다. 쓰레기 어떻게 줄이냐 고민하다 나온 것이 쓰레기 종량제입니다. 부산에서 시범 실시를 해봤는데 94년도에 6개월 만에 쓰레기 양은 절반으로 줄고 재활용 비율은 60%가 늘고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당시 자신 있게 전국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쓰레기를 적게 버릴수록 콩나물 10원, 100원도 깎는 주부들이 쓰레기 봉투 하나에 몇백 원인데 이 물색 없는 아들놈이 마구 버려서 이만큼 봉지 하나 한 400~500원 하는 거 거기다가 그냥 했다. 군밤 한번 먹이죠. 그거 가만두니까. 분리할 건 분리하고 쓰레기 진짜 버릴 것만 거기다 놓고 발로 밟아서 꼭꼭 놓고 위에 싸가지고 산더미처럼 해서 알뜰하게 버리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돈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쓰레기를 절약하면은 여러분들 지갑이 절약된다라는 그런 당근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람들한테 쓰레기를 줄입시다라고 캠페인을 벌이지 않아도 알아서 각자 다 줄이는 그것이 바로 재활용 쓰레기 종량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 안산 사우나가 수건을 지키는 방법처럼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거는 의외로 작은 데서 나오는데 그 작은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심리, 그다음에 인간이 경제 원리로 따지면 인간이 뭔가 이기심을 추구하는 것, 그다음에 인간이 뭔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만 살짝 건드려주면은 알아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앞서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거.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거는 원래 게럿 하딘이라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생물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생물학자인데 이 사람이 주창한 생물학 이론인데 이것이 경제학자들 눈에 그 생물학 과학자들이 주로 기고하는 데가 사이언스지 아닙니까?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이에요. 그거를 과학자가 실은 논문인데 그거를 경제학자들이 보고서 눈이 확 띄어가지고 경제학 개념이 된 겁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건. 공유지의 비극은 뭐냐면 그 마을에 공동 목초지가 있어요. 각 집집마다 소나 양을 키웁니다. 뭐 이 목초지에 이 공동 목초지에서 소를 방목해서 키우는데 이 목초지에 소가 뜯어먹는 속도보다 풀이 더 빨리 자라야지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수용할 수 있는 소가 100마리라고 가정을 하면은 100마리만 키워야 되는데 누구나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한 마리 더 집어넣어요. 101마리. 또 이 집도 한 마리 더 집어넣어. 옆집도 하네. 나도 집어넣어. 110마리, 120마리 이렇게 되면은 풀이 자라는 속도보다 소가 뜯어먹는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러면 이 공유지에 있는 목초는 남아나질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공동 소유의 목초지가 황폐화된다.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생물학의 이론인데 그걸 경제학자들이 딱 캐치해가지고 경제학 원리로 도입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공유지의 비극인데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으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게 그러면 공동 소유물을 개개인이 소유하는 사유물로 바꿔주면 된다 이거죠. 자기 거가 됐을 때는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엘레노어 오스트롬이라고 하는 그 저쪽 독일계 미국 여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논문이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서 공유지의 비극을 희극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이론을 제시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그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는데 이분의 주장은 공유지의 비극이 흔히 나타나지만은 그 공동체가 서로 양보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룰이 있다면은 그 공유지의 비극을 초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자 코끼리 아프리카 중부에 가면 코끼리들이 많습니다. 야생 코끼리들이 있는데 뭐 동물의 왕국에 나오지만은 케냐의 코끼리도 멸종 위기, 짐바브웨의 코끼리도 멸종 위기입니다. 근데 케냐는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밀렵꾼을 대대적으로 단속했고 왜냐하면 코끼리가 국가 자산이니까. 반면에 짐바브웨는 밀렵 단속을 안 했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몇 년 뒤에 케냐 코끼리는 절반 이하로 줄어있고 짐바브웨는 코끼리가 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짐바브웨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오히려 코끼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 쿼터를 줘서 사냥도 합니다. 그런 거. 최근 얼마 전에 왜 사자 세실 뭐 사냥했다고 해서 난리 났죠. 그게 바로 짐바브웨입니다. 그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사냥 쿼터까지 줄 정도로 야생 멸종위기 동물이 늘어났을까? 그럼 저기는 밀렵군 단속도 안 하는데 왜 밀렵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 안 들 수 있잖아요. 저 방법이 바로 공동 소유물이 아닌 내 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케냐는 국가 자산입니다. 코끼리가. 그래서 코끼리를 밀렵해 저렇게 상아를 저렇게 밀렵한 거를 압수해가지고 막 불태우는 장면도 있는데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밀렵하는 거를 군경을 동원해서 막는데 케냐의 군경이 무슨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군경처럼 뭐 깨끗합니까? 밀렵꾼들이 뒷돈 찔러주면은 잠시 뭐 나 졸았다 못 봤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밀렵이 더 은밀하게 성행하죠. 밀렵을 단속하면 단속할수록 코끼리 상아값이 올라가니까 밀렵꾼은 더 꼬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줄었어요. 반면에 짐바브웨는 밀렵을 단속할 만한 군경도 없고 그만한 군경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코끼리를 각 부족들한테 지역별로 불화를 한 겁니다. 여기 이쪽 서부 지역은 만딩고족, 이쪽 동부 지역은 무슨 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끼리를 불화를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코끼리가 주민 부족 재산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코끼리를 누가 와서 몰래 밀렵을 하려고 그래? 저놈이 우리 재산을 훔쳐가? 알아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코끼리를 이렇게 보호하다 보니까 코끼리 보러 관광객들이 온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관광객들이 와요. 와서 돈을 써. 우리 코끼리 본다고 돈을 내. 예전에 이
지역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쁜 코끼리는 살아있는 코끼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살아있는 코끼리는 애써 지은 농사 막 발로 밟고 다 뜯어먹고 해가지고 전혀 반가운 존재가 아니었. 죽은 코끼리만 이쁜 코끼리였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코끼리가 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더 잘 보호해봐.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코끼리가 몇 년 뒤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방식도 저거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사람은 수준보다 비교에 민감하다. 이상화 선수입니다.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요. 자, 1, 2, 3등이 같이 시상대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누가 은메달이고 누가 동메달 같습니까? 왼쪽이 동메달, 오른쪽이 은메달. 근데 표정이 왜 이래요? 이 사람들의 수준보다 비교에 민감하다는 거는 수준은 2등이 당연히 좋은 거죠. 3등보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프레임 자체가 생각하는 틀 자체가 조금만 더 했으면 1등 할 수 있었는데. 근데 보통 이런 빙상 경기 어떻게 합니까? 각 기록이 제일 좋은 선수들이 맨 나중에 조에 뛰죠. 2명씩 도는데 제일 안 좋은 선수가 맨 처음에 타요. 그러면 딱 중계를 보면 처음에 둘이 타면 1, 2등이야. 그 다음 조가 타면은 이거보다 기록이 좋으니까 이 처음에 1, 2등은 3, 4등으로 떨어지고 또 1, 2등이야. 계속 이렇게 가는데 이 중국 선수는 아마 한 10개 조가 있으면 한 7, 8번째 조쯤 아마 타지 않았을까 싶어요. 탔는데 기록이 좋아. 그때까지 1등이야. 근데 아직도 내 뒤에 대여섯 명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보다 평소 기록이 예선 기록이 더 좋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타면 나는 메달을 못 딸 거 아니에요. 딱 탔는데 한 조는 그냥 넘어갔어. 딱 탔는데 이 유럽 선수가 자기보다 잘 탔어. 내가 2등으로 밀렸네. 근데 이상화가 있어 또. 그러니까 이상화는 당연히 금메달 따겠죠. 내가 3등. 거기다 또 이상화 옆에 타는 애도 잘 타는 애인데 걔도 하면 나 4등일 텐데 5등 되는 거 어떻게. 이러다가 3등이 되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죠. 그렇죠? 자, 행복한 나라의 대명사가 부탄입니다. 부탄은 행복지수 1위. 그다음에 부탄의 국왕은 국민 총소득이 아니라 GNI가 아니라 국민 총행복이라는 것을 국정지표로 삼았습니다. GNH라는 거. 해피니스가 국정지표로 삼을 정도로 국민이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의 대명사처럼 나왔는데 이 올해 갤럽 조사를 보니까 15등으로 떨어졌어요. 물론 그전에도 좀 내려왔는데 15등이에요. 이상하다. 왜 행복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을까? 부탄이. 이상하다. 그래서 한번 쭉 찾아보니까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부탄이 행복지수가 떨어진 거는 2000년대 중후반에 컬러 TV가 도입된 겁니다. 컬러 TV가. 흑백 TV로만 봤던 세상을 컬러로 보기 시작했을 때 자신들의 이 남루한 삶이 비교가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흑백으로 봤을 때는 잘 못 느꼈던 것이 컬러로 보는 순간 저 화려한 도시, 선진국 이런 거 보면서 비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란 게 얼마나 이 주위 환경에 좌우되는지 볼 수 있죠. 원하는 것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많아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인 어떤 수준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 그래서 행복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이꼴 욕구분의 성취입니다. 성취. 분모가 욕구, 분자가 성취. 행복은 욕구분의 성취다. 그러면 행복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자를 키우든지 분모를 줄여야겠죠. 그렇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알랭드 보통이 한 얘기입니다. 알랭드 보통이.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딱 보시면 아실 겁니다. 무료는 공짜가 아니다. 무료라는 그 가짜 프레임에 의해서 많이 광고를 하는데 저건 사실 금지시켜야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3, 4요금제든 4, 4요금제든 이미 우린 다 돈을 냈어요. 돈을 냈는데 그거를 무료 공짜인 것처럼 하니까 실제 그렇게 느껴져요. 막 공짜로. 공짜로 120분이야? 공짜로 1기가야? 이렇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낸 요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품 행사 비용, 마트에서 하는 경품 행사 비용
절대 공짜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뭐 이런 경우죠. 뭐 그냥 진짜 사안 행사라고 하는데 그건 업체들의 협찬을 받은 거거나 또는 보험회사하고 연계해서 전화번호 뭐 신상정보 적어 내면은 꼭 경품 응모하고 나면 전화 오죠. 보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얼마나 귀찮아요. 그 귀찮은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비용을 치른 겁니다. 경품이 당첨되면 좋지만은 심지어 뭐 경품들 지들끼리 나눠 갖고 뭐 이런 일까지 있잖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다섯 번째. 자, 미국의 초등학교의 초임 교사가 초임의 액센트가 있습니다. 이 초딩 1학년들이 연필을 아껴 쓰게 하는 이 습관을 들여야겠다 해가지고 몽당 연필, 다 쓴 몽당 연필을 가져오는 몇 센치 이하로 된 몽당 연필을 가져오는 학생들한테 개당 10센트씩 우리 돈으로 한 100원 정도씩 주겠다고 이제 딱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 교사님 그 생각했어요. 야, 이제 초등학생들이 정말 연필을 아껴 쓰고 하다가 몽당 연필 되면 가져와서 나한테 10센트씩 받아가겠지. 그리고 딱 다음날 와보니까 어땠을까요? 각자 몽당 연필 한 10개쯤 가져온 거예요. 집에 가서 전부 다 애들이 이거 돌려가지고 연필 깎고 있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이 무슨 경제관념이 있어요? 뭘 알겠어요? 하지만은 선생님이 10센트 준다는 것이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것 정도는 알죠. 근데 어떻게 해야 주냐? 연필이 짧아져야 준다. 이거 언제 쓰고 있어? 열심히 돌리는 거죠. 그럼 당초 연필을 아껴 쓰게 하겠다는 의도는 온데간도 없이 결과는 더 많은 연필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죠. 저거는 잘못 설계된 제도입니다. 저렇게 제도를 설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설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성악설을 근거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악하다는 전제로 설계를 해야 오히려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영국 속담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아주 선의를 베풀 듯이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가면은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의 이 사탕 발림은 항상 우리가 뒤집어서 들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할수록 우리는 뒤집어서 들어야 돼요. 자, 최저임금 올려주면 참 좋습니다. 참 지금 5,580원, 내년에 6,030원. 시급이라서 뭐 이걸로 빅맥 세트도 못 먹는다 이런 진짜 알바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걸 좀 올려주면은 학비에도 도움되고 뭐 이렇게 도움되고 참 좋은데 항상 경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경제 현상은. 경제 현상이 뭐 물리 법칙이나 무슨 화학 법칙처럼 어떤 일방적으로 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 손해 보게 돼 있고 누군가 고통을 받으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로섬은 아니지만은 양면성이 있다.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다는 거. 이렇게 이거는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어떤 좋은 경제 정책도 어떤 좋은 경제 제도도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자고 이렇게 주장이 많았습니다. 근데 노동계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일부 야당에서 주장했는데 저희 참 저렇게 하면 좋아요. 저희 딸내미들도 알바할 때 그 백화점 바깥 그 야외 매장에서 장갑 한다고 10시간을 일했는데 5만 원 딱 받아오는데 괜히 열받더라고요. 10시간을 일하고 5만 원?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식당에서라도 일하면 밥이라도 얻어먹지. 이 밥도 못 먹고 이랬다는 거예요. 삼각김밥 하나 먹고. 열받더라고요. 근데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 입장도 그 제도 설계할 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이거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냐. 물론 최저임금은 단기적으로 올려가야 되고 지금 올리고 있고 더 올려야 되는데 주는 사람, 최저임금 주는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음식점 주인, 편의점.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에서도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아주 고령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아주 고령자나 외국인 노동자 정도가 최저임금을 받지 웬만한 중소기업도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한 사람이 약 12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월 120만 원 받고 그렇게 일할 사람 별로 없어요. 식당에서 아주머니들 일하시는 분 그
좀 힘들면은 180만 원, 2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대상은 주로 영세 자영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좋은데 알바 학생들을 위해서 올려주면 좋은데 이럴 경우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24시간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8시간씩 3명의 알바를 3교대를 돌립니다. 그리고 가장 바쁜 시간에 주인이 나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뭐 좀 늦은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나와서 손님 많을 때 주인이 나와서 돌고, 목 좋은 편의점 같으면 뭐 그거를 2명씩 알바를 쓰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편의상 5,000원이 10,000원이 됐다고 갑자기 10,000원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8시간씩 3명 하면 360만 원이면 된 게 갑자기 한 7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편의점의 월 평균 매출 그리고 점주가 가져가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기 인건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은 자기 인건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 사람들? 행동을 한번 예상을,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을 가져가는데 최저임금이 2배가 올라서 알바 3명을 쓸 경우에는 360만 원 주던 것이 한 700만 원이 된다. 그럼 내 몫에서 한 3, 400이 줄어든다. 그럼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셋 중에 하나를 내보내고 자기가 하든지 집에서 놀고 있는 아들놈을 불러내서 시키고 용돈을 좀 주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 현상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서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원으로 올리는 게 참 좋은 의도인데 그 결과는 그렇게 썩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강의할 때마다 꼭 그런 반론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을 바꿀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도 고려해서 그 제도를 설계해야지 그냥 좋은 의도만 갖고 제도를 설계했다가는 저런 해프닝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6번째, 시간이 얼마 없네요. 제가 괜히 자꾸 옆길로 세가지고. 자, 시장은 만들지 않아도 저절로 생긴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금방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인간은 교환하는 동물이다. 공평하게 의도적으로 뼈다귀를 교환하는 개를 본 적이 없다. 이건 애덤 스미스가 한 말입니다. 인간만이 공평하게, 서로 공평하게 의도적으로 교환을 하는, 자기가 남는 거를 주고 자기한테 모자라는 거를 가져오는 그런 교환이 있고, 경제학이 성립하기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이런 시장은 어디서나 열리고 포로 수용소도 난민촌에도 열립니다. 좋은 기업은 내 지갑을 노린다. 이 명제를 이해하신다면은 뭐 더 이상 경제학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이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기업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기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죠. 이익을 내는 거죠. 이익을 내야 고용도 하고 세금도 내고 뭐 사회 봉사도 하고 공헌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적자를 낸다. 그러면은 세금도 못 내고 일자리도 못 늘리고 뭐 이건 저 사회적으로 상당히 기업이 있으나 마나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되려면 소비자가 끊임없이 선택을 해줘야죠. 그 회사 제품은. 그러면 싸고 질 좋은 물건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기업은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만족을 줘야만 이익이 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그 경영자가 전혀 착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착한 기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착한 기업이 돼야 됩니다. 소비자가 선택하고 싶은 기업이 돼야 되는 거죠. 위대한 기업은, 좋은 기업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은 이익도 많이 물론 내지만은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는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온 기업들, 전기를 개발한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자동차 대량 생산을 가져온 포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위대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라는 삼성전자, 좋은 기업까지는 와 있죠. 뭐 수조 원대 이익을 내니까. 하지만은 위대한 기업은 결코 아닙니다. 자, 정부가 간섭할수록 개인이 위축된다. 요 경제 자유 지수, 그러니까 개인이 창업하고 폐업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주거를 옮기고 하는 자유가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여러분들은 그 경제 자유 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홍콩, 싱가포르 쭉 이런 나라들이고 낮은 나라는 북한, 쿠바 이런 나라들. 어디 가서 사시고 싶으세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뭐 혹시 뭐 쿠바 이
경치가 좋으니까 저기 가서 사시겠다 그러면 뭐 그런 건 다른 의도니까 뭐 얼마든지 가능한데 베네수엘라 같은 건 연간 한 2만 명 정도가 강도에 의해서 사망을 합니다. 저런 나라 과연 살고 싶을까? 근데 뉴질랜드 좀 뭐 좋죠. 근데 저기 가는 분들은 너무 심심하다 그래요. 심심한 천국. 우리는 재미있는 지옥. 그렇게. 세계 석학들이 정말 연구 대상이 사회과학 쪽, 경제학이나 사회과학은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 행동이 바로 이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무슨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그걸 뭐 모리모토를 갖고 실험을 하겠어요. 무슨 뭐 저 개를 갖고 실험하겠어요. 안 되죠. 사람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거 보려면. 그렇기 때문에 실험이 안 되는데 해방된 지 70년, 남북분단 70년인데 같은 민족, 똑같은 언어, 똑같은 문화를 가진 남한과 북한이 70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는지 끊임없이 연구들이 있었어요. 저 연구한 사람들 많습니다. 왜 달라졌는가? 어떤 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제도의 차이. 그 제도가 착취적이냐, 포용적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 원리. 지하자원이 없다. 우리나라는 변변한 지하자원 하나 없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다.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것은 자원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원이라는 것은 지하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걸어 다니는 우리들입니다. 이 국민들이 얼마나 성취욕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느냐가 그 나라의 성패를 좌우하지 많은 자원을 가졌다고 뭐 조상덕을 보는 경우는 있지만은 많은 자원을 가졌다고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서구 혈통이 아니면서 그다음에 지하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면서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 국제적으로 적어도 이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고 하는 2만 달러 넘은 나라가 5나라밖에 없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한국. 저 5나라밖에 없어요. 저 5나라 어느 나라도 자원 많은 나라 없습니다. 있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29번째에 있는데 우리나라 밑에 보십시오. 어떤 나라 있습니까? 사우디가 있어요. 돈 많은 거 하면 사우디 왕자 하나의 대명사처럼 사우디 왕자 그랬는데 사우디의 소득이 우리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사우디는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적은 나라입니다. 우리의 절반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결국 그 나라의 어떤 그 성장은 국민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지 자원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 기름 한 방울 안 나도 연간 1,000억 달러어치의 기름을 수출을 합니다. 원유를 들여다가 우리가 쓰고 1,000억 달러어치를 해외에 팔아요. 우리나라 기름 수출국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1, 2위를 다투는 게 반도체 아니면 유류 제품, 석유 제품입니다. 한국 사람은 그렇게 간단한 민족이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너무 자조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좀 재미있으셨나요? 네. 시간이 통과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문학 강의는 오늘 처음인데요. 굉장히 경험 없는 가운데 이해도도 낮고 적어도 저한테는 난이도가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좀 자주 갖고 싶어요. 이번 강연의 주제 도서는 경제학 인문의 경계를 넘나들다입니다. 20여 년째 경제신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오형규 기자의 저서로 일상생활이나 각 학문들에 스며있는 경제학 원리를 읽어내 전공자뿐만 아니라 경제학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훌륭한 입문서입니다. 2006년 개관한 안산중앙도서관은 안산 시민에게 책 읽는 기쁨과 행복을 충족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도서 및 시민이 원하는 희망도서 확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